1946년 영국에서 태어난 로즈메리 올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매이다. 그녀는 죽은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나 영계와의 교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심령치료 기관을 세워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그녀와 상담하려면 보통 3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 그녀에 의하면 우리의 죽은 가족들은 종종 이승으로 내려와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오늘은 영혼의 중개자로 화제의 인물이 된 영국 여성의 신비롭고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책 영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영매는 잠시 육신을 비운다. 그러면 그 육신은 영적 존재가 잠시 이용할 수 있는 빈 껍데기나 그릇이 된다. 영적 존재는 이제 영매의 성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교신할 수 있다. 그들은 이승에 있을 때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승과 저승에서의 삶에 대한 그들 나름의 철학적 견해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로즈메리 올티는 타고난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고도로 진보한 영적 존재를 인도령으로 모실 필요가 있었다. 아파치족 인디언의 영혼인 하얀 독수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는 이승에 있을 때에도 무당이자 현인이었고 자기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다. 그녀는 영적 존재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신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구조와 설계는 대부분 그녀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한 이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모두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일부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혼들은 우리 세계에도 속해 있는데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어디에서나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들을 유령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헛개비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보다 영계가 더 실제적이고 단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순간적인 것이며 언젠가는 결국 극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 이 세계는 비록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분자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분자들이 서로 맞물려 단단한 물체 같은 느낌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전혀 단단하지 않다. 유령은 벽을 쉽게 통과하므로 우리는 유령이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 벽이다. 어느 날 올티와 상담하기 위해 제인이라는 50대 중반의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영혼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옆에 한 남자 영혼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신사분이 보이는군요.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의자 바로 뒤에 서 있는데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군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존이라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전혀 몰라요. 존이라는 분이 나한테 쌍둥이 자리 별자리를 보여주는군요. 아주머니는 쌍둥이인가요? 아니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존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내가 제인의 쌍둥이예요. 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하지만 존은 죽었어요. 쌍둥이 오빠가 하나 있긴 했지만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죽었죠. 부모님은 오빠한테 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50대 신사라고 말했잖아요. 존은 아주머니가 이 세상에서 자란 것과 똑같이 자기도 영계에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인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존이 말하기를 아주머니가 어렸을 때는 금발의 곱슬머리였다고 하는군요. 현재 딸이 2명 있다고도 합니다.
맞아요.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존은 아주머니가 전에 살던 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찰리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는군요. 찰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이름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존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리에 대해 물어보세요. 내가 바로 찰리라고 말하세요. 맙소사, 존이 찰리였다고요? 옛날 살던 집에서 우리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딸들은 그때 10대였죠. 아침에 욕실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나 욕조에 수건이 흩어져 있고 때로는 변기 속에 쑤셔 박혀 있기도 했어요. 딸들은 그 집에 장난꾸러기 유령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딸들은 그 유령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령한테 찰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존은 내가 그 애들의 수호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애들을 지켜보면서 보호해 줄 거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도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군요. 언젠가 이곳에 오시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제이는 이제 알고 있다. 자기가 죽으면 존 오빠가 저승길에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리라는 것을. 그리고 딸들은 어머니를 여행 것을 슬퍼하겠지만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을 것이다. 올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떠나 영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었고 자신도 영체 여행을 하기 위해 하얀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발동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 마침내 어떤 통로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안쪽에 멈춰섰다. 눈앞에는 가게가 늘어서 있는 장터가 보였는데 수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잡담을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북적거리는 장날의 장터 풍경과 똑같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빅토리아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고 건물도 분명 그 시대의 것이었다. 다만 두 가지는 예외였다. 첫째,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둘째, 그녀가 지금까지 지구별에서 본 색깔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색깔이 선명하고 뚜렷했다. 올티는 터널에서 나와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그녀의 인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았다. 장터 변두리에 이르러 아치 모양의 다리로 갔는데 다리 입구 양쪽에 두 여자가 서 있었다. 왠지 그들은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올티는 두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오른쪽 여자가 올티의 질문에 대답했다. 단서를 하나 드리죠. 당신은 A21에 있답니다. 오른쪽 여자는 올티의 오른손 위에 자기 손을 단단히 포개 놓았다. 살과 살이 닿는 감촉은 올티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영체 여행에서 그곳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올티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고 하얀 독수리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소리쳤다. 올티는 쿵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순식간에 들어왔다. 방구석 천장 가까이에는 방금 지나온 터널 입구가 보였다. 그것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였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는데 그 모든 경험을 하는데 고작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계에서의 시간은 이곳 지구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올티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롭거나 혼란만 초래할 거라고 영계의 존재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 문이 닫힌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해답도 있다. 그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친구의 자동차가 타이어 한 개가 펑크난 상태로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친구가 이튿날 어머니를 만나러 2시간 반이나 걸리는 먼 길을 갈 예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티는 친구한테 길을 떠나기 전에 타이어를 점검하라고 충고했다. 친구의 남편과 아들은 둘 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는데 차를 점검해봤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는 올티의 충고를 의식하여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그녀는 무사히 목적지인 부모 집에 도착했다. 차를 마신 뒤 가족은 잠시 산책을 하기도 했다. 문 밖으로 나간 그들은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 옆을 지나다가 타이어 한 개가 완전히 납작해진 것을 발견했다. 물론 올티의 경고 덕택에 사고가 방지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친구가 평소와 같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면 타이어가 펑크나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친구는 올티의 충고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올티는 BBC 방송에 라디오 토크쇼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는데 때마침 세계 일주 요트 경주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쇼의 진행자는 스튜디오에서 올티와 대담을 나누는 한편 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영국 요트팀 선수들과도 통화를 나누었다. 그는 영국팀 선수들에게 들려줄 만한 조언이 없느냐고 올티에게 물었다. 제가 요트와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엔진이나 엔지니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배전 근처를 특히 조심하라는 말도 들리는군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올티의 목소리가 무선 전화를 통해 요트팀 선수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소리내어 웃으면서 요트에는 엔진이 없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올티의 말을 조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 뒤 항해 중이던 요트에서 선수 한 명이 배전 너머로 떨어져 익사했는데 그의 직업이 엔지니어였다. 일상적인 우연한 대화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연의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필연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한다. 그것은 우주의 계획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물론이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 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그것도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야만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빛은 바로 영혼의 빛이다.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